박명수 교수님의 한국 근현대사와 기독교 4강을 시작합니다. 오늘 또 3.1운동과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기독교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민주주의로서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죠. 민주공화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그 기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구에서 출발한 민주주의 사상이 기독교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이 땅에 들어왔다. 가령 예를 들면 6.25를 통해서 중국의 봉건 질서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처럼 기독교를 통해서 서구의 민주주의가 우리에 들어온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기독교는 서양과 우리 한국을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냥 쉽게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먼저 1910년 나라가 망했지요. 그렇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다 같이 가지고 온 생각은 우리나라를 다시 차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아마 여기에 이의를 다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 다시 차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새로 찾고자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소위 복벽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복벽주의. 옛날 대한제국으로 망했으니 다시 고종을 모셔다가 다시 황제 국가를 만드는 거 어떤 면은 제일 자연스러울 거예요. 뭐냐면 고종이 그 나라를 이끌어갔고, 물론 그 다음에 순종이 이제 순조가 있었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나라를 이끌어가다 나라가 망했으니까, 이제 되찾는 나라는 다시 황제가 중심이 되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복벽주의라고 말하는데 유인석과 같은 사람이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인석은 의병대장이었어요. 유교적인 생각이 아주 많았던 사람이죠. 이 유인석이 1913년 그러니까 1910년 나라가 망한 다음에 몇 년 뒤에 브라디보스톡에서 쓴 글을 보면은 우주 문답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내용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세계의 중심에는 여전히 중심이 있고 우리 조선은 그 변두리다. 어떻게 세상이 제대로 된 세상이 될 수 있느냐? 중국이 중심에 서고 다른 나라들이 그 중심을 인정하게 될 때 질서라고 하는 게 제대로 되어 있어 세상이 제대로 되는 것이다. 이 유인석은요 말하자면 조선의 성리학적인 중화질서에 아주 철저하게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911년에 중국에서 신해혁명이 일어났다고요. 그래서 청나라가 망했다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유인석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이제 청나라가 망하고 다시 명나라가 다시 등장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명나라가 원래 본래적인 성리학적인 질서를 가지고 있는 거죠. 명나라가 말하자면 중국에는 한족이 세운 나라고 청나라는 만주족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만주족이 그 지배하는 중국은 사실은 가짜고 진짜는 원래 그 한족이 세웠던 명나라가 진짜다. 그런데 청나라가 망했으니 이제 다시 명나라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한족이 지배하는 세상이 된다. 그래서 좋아했는데 이 신해혁명을 일으킨 손문이 명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한족의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민주주의 한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실망한 거예요. 아니 세상에 임금님이 주인이고 그 밑에는 백성이 있고 그 밑에는 아주 쌍놈이 있고 하는 임금 제후가 있고 천자가 있고 그다음에 제후가 있고 그다음에 공경대부가 있고 그다음에 그 사대부가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국제 질서인 거지. 이 보통 사람이 주인이 된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자유나 평등, 이것은 이런 중국의 중화 질서에는 반대되는 것이다.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자유가 있느냐? 다 자기 질서에 맞게 거기에 속박되어 살아가는 것이지. 평등? 이것은 도대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 중화 질서라고 하는 것이 뭔지라고 하는 것은요, 이 유인석의 우주 문답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정통 유교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했으니까 다시 언젠가 기회가 되면은 바로 그런 나라를 회복해야 되겠다. 황제가 중심이 되고 왕이 중심이 되는 그런 나라가 회복돼야겠다. 그리고 그 왕 넘어서 중국에는 천자가 있고 이런 동양적인 질서를 계속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3.1운동 때 이런 사람들이 기여한 줄 압니까? 전혀 기여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3.1운동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그 국제질서에 편입되려고 하는 것이지 이런 중화질서를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34년 가운데 유교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단재 신채호는 여기와는 다른 거예요. 단재 신채호는 여러 가지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는 중국에 매여가지고 살아왔다. 우리의 조상은 누구냐? 단군이다. 여러분들요, 우리나라 그 유교 사람들은 기자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중국에는 기자라고 하는 성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철저한 유교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사람들을 끌고 와가지고 이 한반도에 기자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것이 기자조선이에요. 그리고 그 정통을 이어온 것이 조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우리나라의 중심이다. 왜냐하면 기자는 유교 문명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채호는 생각할 때 옛날에 조선시대의 양반들은 우리 조선을 중국에게 복속시켰다. 이건 잘못이다. 우리 조상은 단군이다. 그래서 기자가 아닌 단군을 높이 세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 민족. 그래서 이 단재 신채호는 어떤 면에서는 민족주의적인 입장에서 새로 세워지는 나라는 중국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나라가 세계의 중심에 서가지고 하는 나라. 이런 민족주의적인 생각이 잘 드러나는 데가 어딘지 압니까? 증산교 같은 데가 잘 드러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증산교 아세요? 천도교나 증산교? 그런 사람들을 그래 보면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에 서가지고 우리나라가 또 하나의 천자국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에 와서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 천자가 있고 일본에 천황이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왕도 천자처럼 돼가지고 세계 여러 나라가 우리나라에 와서 머리를 숙이는 어떤 면에 대해서는 기분이 좋죠. 요즘 소위 민족종교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바로 이런 계열에 서 있습니다. 이거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이것이 말만 그럴듯하지 실질적으로는 별로 그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1917년 이후에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917년에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그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공산주의 혁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와 농민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10년대에는 이런 여러 가지 사상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승만 박사는 어떤 면에서는 민주주의를 만들자. 그래서 1910년 나라가 망했을 때에 네 가지 사상이 우리나라 속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중화질서를 다시 회복하자. 또 하나는 우리가 중심이 돼서 세계 중심 되는 그런 국가를 만들자. 그래서 이게 민족주의적인 것. 또 하나는 그 소련의 지금 공산주의가 러시아의 공산주의가 만들어졌으니까 공산주의를 받아들여서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 사상 체계에 편입됐자라고 하는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그 부류가 있는 거예요. 노동자와 농민주의들은 지금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과거 봉건 제국에서는 왕이 중심이 되는 나라였다면은 어떤 면에서는 그 이승만 박사가 얘기하고 기독교가 들어온 것은요, 어떤 면 시민들, 왕도 아니고 뭐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도 아니고 의식 있고 교육을 받은 어떤 중산층 시민들이 중심이 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나라를 만드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근대 시민 사회를 내세우려고 하는 이승만 박사와 그 밑에 있는 노동자와 농민이 중심이 되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그 이동희를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 세력, 이 네 나라에 대한 꿈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이제 1910년 나라가 망했을 때 이 네 사상이 서로 등장을 하면서 서로 자기들에게 맞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유인석의 복벽주의 일찌감치 끝났습니다. 별로 희망이 없었습니다. 세상은 이미 지나가고 있었어요. 신채호의 민족주의 이것도 별로 크게 발전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일본을 이길 수 있다면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 힘으로 일본을 이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등장하는 것이 이동유의 공산주의, 그다음 이승만의 민주주의 이런 것들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이 두 세력이 조선이라고 하는 한반도를 놓고 누가 더 한반도를 더 잘 장악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이제 어떤 면에서는 20세기 전반에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17년에는 러시아의 그 레닌의 혁명과 윌슨의 민족자결주의가 두 개가 나오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선택했느냐? 레닌의 러시아 혁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윌슨의 민족자결주의를 선택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러시아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제일 저번에 1860년에 러시아가 우리나라에 등장하기 시작을 했다고 그랬죠. 원래는 러시아가 저기 동유럽에 있었는데 점점 영토를 확장해 가지고 1860년대에는 두만강 북쪽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러시아, 그건 뭐냐? 곰 같은 나라예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온 세계 땅을 다 차지하려고 해요. 그랬어요. 그 황준원이 쓴 조선책략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요, 러시아는 세 대륙을 걸쳐가지고 땅을 가지고 있는 나라. 유럽에도 땅이 있고, 아시아에도 땅이 있고, 북아메리카에도 땅이 있는 거예요. 원래 알래스카가 러시아 땅이 아니었습니까? 원래 1867년인가가 이제 그 알래스카를 미국에 팔았어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바로 그 알래스카도 러시아 땅이었다고. 그러니까 세계에 그 3개 대륙을 걸쳐가지고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러시아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느냐? 러시아 욕심이 많아가지고 모든 땅을 다 차지하려고 하는 나라. 그런데 근대적인 요소는 없어. 여전히 짜르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사실 공산주의도요, 사실 러시아의 그 짜르를 다시 새로운 형태로 흉내낸 게 스탈린이에요. 러시아의 짜르가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러시아의 스탈린이, 소련의 스탈린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짜르주의가 공산주의로 이름을 바꿨을 뿐 실질적으로 러시아가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욕망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원래 러시아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욕심 많은 러시아를 본 우리 한국 사람들은 러시아가 공산주의를 얘기할 때 저것은 러시아가 세계를 지배하려고 저런 거짓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의 유혹에 별로 넘어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우리에게 매력적인 것이 없어요. 그냥 민주주의를 한달지, 과학이 발달했달지, 무슨 산업이 발달했달지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군대만 많아가지고 다른 나라를 정복만 했지 우리에게 매력적인 요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러시아가 우리가 지향하는 나라는 노동자와 농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다.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약소국가들은 다 우리에게 붙어가지고 우리를 지지해다오. 우리가 당신 나라를 해방시켜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도 사실 별로 여기에 가다먹지를 않은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점에서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얘기했다고요. 민족 자결주의를 얘기했다고. 그러면서 앞으로 세상은 모든 민족이 스스로 자기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귀를 기울였어요. 윤치호의 일기를 보면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첫째, 영토가 많기 때문에 딴 나라의 영토를 뺏으려고 하지 않고, 그래 러시아는 한국 땅을 차지하려고 하지만 미국은 한국 땅을 식민지로 만들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미국은 또한 돈이 많기 때문에 관대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돈이 많기 때문에 다른 나라 물건 뺏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미국은 다른 나라와 많이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원수진 나라가 많지 않다. 소련도 원수진 나라가 많아. 여러분들 동유럽에서요, 저기 아시아까지 알래스카까지 장악할 때는 얼마나 많은 나라를 정복했을까요? 그 나라들이 원한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미국은 뭐 북아메리카의 인디안들은 좀 괴롭게 했지만은
다른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자기 나라로 만든 것은 별로 없어요. 물론 하와이도 좀 얘기할 수 있고 필리핀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건 뭐 큰 틀에서 보면 그렇게 큰 것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땅이 많기 때문에 딴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려고 하지 않고, 돈이 많기 때문에 마음이 풍요롭고, 그 다음에 원수를 맺지 않기 때문에 복수하려고는 마음이 없다. 이런 나라에 좋은 나라가 그리고 세계 제일 강한 나라거든요. 미국이 그 앞으로 자기들이 주도하는 세계에서는 스스로 자기 민족의 운명은 자기가 결정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야, 이건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1차 세계대전의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원래 제1차 세계대전은 오스트리아, 독일이 묶여진 동맹국과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 이태리, 일본 이렇게 묶여진 연합국이 서로 싸웠습니다. 서로 싸운 거예요. 미국은 원래 전쟁에 가입을 하지를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독일이 영국을 공격을 해가지고 영국을 장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독일이 영국을 장악을 하기 위해서는 대서양을 장악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독일의 잠수함이 발전해가지고 대서양에서 배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오는 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미국이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이요, 미국은요, 대서양과 태평양에서 활동할 수 없으면 고립된 섬입니다. 다른 나라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해상권을 장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독일이 대서양의 해상권을 장악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영국과 힘을 합해가지고 그 독일을 공격을 해서 제1차 세계대전을 끝낸 거예요. 누구 때문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나게 된 겁니까? 결국 미국이 힘을 써가지고 1차 세계대전을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의 최대의 승전국은 누구냐면은 바로 미국인 거예요. 이 당시에 러시아는요, 젤츠보르는 연합국에 가담해가지고 전쟁을 시작했다가 혁명이 일어났자 우리는 전쟁하지 않겠다. 그러고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전쟁을 한 것은 미국이 주도해서 독일을 박살내고 영국을 이기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나 영국 스스로 이기지는 못했고 미국이 도와줘서 이겼기 때문에 영국이나 프랑스나 다른 나라들은 미국 말을 들어야 돼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세계 최강대국으로 부상한 것이 바로 미국이라고요. 실질적인 힘으로 세계에서 미국을 감당할 나라는 없다, 대적할 나라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최강대국이 국제사회를 향해서 앞으로 모든 나라는 자기 나라 운명은 자기 나라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까지 강대국에 의해서 식민지로 있던 나라들은요, 매우 기뻤던 겁니다. 이게 열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마네아라라고 하는 교수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 시대를 1918년에서 19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 3.1운동 전후의 시기를 윌슨이한 모멘트, 윌슨의 시대다, 윌슨의 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강조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3.1운동은 단지 일본에서의 독립이 아니에요. 지금 한반도 앞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소련이 주장하는, 러시아가 주장하는 공산주의 길로 갈 것인지, 미국이 주장하는 민주주의 길로 갈 것인지, 이 두 가지 선택 가운데서 한반도의 사람들은 우리는 미국이 주도하는 그런 국제질서를 따르고 싶다, 민주주의를 따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나온 것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한민국 임시연장 1조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아까도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 19세기 말에 복잡한 국제 정책 가운데서 대원군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지 몰랐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다행히도 한 50년이 지나간 다음에는 1919년쯤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제 정세를 알게 되었고 어느 쪽을 선택해야 우리 민족이 발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3.1운동은 단지 일본에서의 독립이 아니라 앞으로 이 나라가 어느 쪽으로 나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윌슨이 민족자결주의를 얘기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것이 곧바로 우리나라에게 전달되었을까? 그것이 아닙니다. 윌슨은 미국에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아시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를 이제 우리나라에 알리고 독립운동을 통해서 민족 자결주의를 받으려가지고 일본에서 독립해야 되겠다고 하는 단체들이 여러 개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단체가 미국에 있는 독립운동 단체입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지난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그 미국에서는요, 대한제국이 망했을 때, 1910년 대한제국이 망했을 때에, 그때에, 앞으로 세워지는 나라는 민주국가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제가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윌슨이 이제 전쟁에서 이기게 되니까, 미국에 있는 교포들이 됐다. 미국이 이겼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이겼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세계는 민주주의 세계가 될 것이다. 미국은 민주주의로 세계를 다 지배하기를 원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앞장서서 이런 생각을 받아들인 사람이 안창호, 이승만, 박용만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독립운동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치를 내걸었고요. 여러분들 1918년 11월 11일에 독일이 그 미국에게 항복했어요. 그래서 11월 11일 보통 빼빼로의 데이라고 말하죠. 11월 11일에 항복을 했는데 곧바로 미국에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 교포들은 윌슨에게 전보를 쳐서 당신이 승리한 것을 축하합니다. 앞으로 세계는 자유민주주의가 그 주도하는 그런 세계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그 전보를 윌슨에게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윌슨이 이겼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의 승리라고 하지 않냐고 민주주의의 승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 있는 교포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윌슨 대통령한테 독립청원서를 보내는 것입니다. 당신이 민족 자결주의를 얘기하지 않았냐? 우리 민족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 일본이 강제로 우리나라를 정복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다. 당신이 민족 자결주의를 얘기했고 민족 자결주의는 누구에게나 적용돼야 되는 그런 원칙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원칙에 의해서 우리를 독립시켜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1918년 11월 말에 보내진 청원서예요. 거기에는 세 사람의 사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승만, 정한경, 민찬호. 이 세 사람이 말하자면 우리 민족을 대표해서 그렇게 보낸 거예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영향력 있는 청원서인 것입니다. 이게 독립 청원서예요. 미국 대통령 앞으로 우리를 독립시켜달라고 하는 그런 청원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때의 대한민국민회의 그 총 대표는 대표의장은 누구냐면 안창호였고, 그 다음에 윌슨을 향해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외칠 수 있는 민족 대표로는 누가 선정되었냐면 바로 이승만 박사가 선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창호는 대한인 독립회라고 하는 독립운동 단체의 대표였고, 우리 민족을 대표해서 윌슨에게 가서 얘기할 수 있는 협상 대표로는 이승만이 선정이 된 거죠. 그래서 이승만과 안창호 이 두 사람은 말하자면 미국 독립운동의 상징과 같은 인물이고, 이분들은 나중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을 때 이승만은 대통령이 되고 안창호는 내무총장이 되고, 그래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윌슨이 민족자결주의를 얘기했을 때 그것을 제일 먼저 받아들인 깨달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로 미국에 있는 미국 교포들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말하자면은 우리나라가 나가야 될 방향을 국제사회에 알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이 당시 아시아에서요, 미국의 영향을 가장 빨리 받고 있는 도시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중국 상해였던 거예요. 상해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세계를 향해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막고 있었으니까. 그럼 어떻게 세계를 향해서 나가느냐? 기차를 타고 저기 신의주로 가가지고 중국을 거쳐가지고 상해로 가서 상해에서 배를 타고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똑똑한 젊은이들이 상해에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상해 한인교회가 있었고 상해 YMCA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교회에서 성경도 가르치고 그랬는데, 바로 그 청년들이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하면서 국제정세도 공부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신한청년당이라고 하는 당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거기에 유명한 사람이 여기에 있는 여운형도 거기에 있던 사람이고, 또 뭐 많은 사람들이 선우혁이랄지 여러 사람들이 여기에 속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미국 대통령 윌슨한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여기에 그 청원서에는 매우 재밌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은 지금 일본은
우리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다. 왜냐하면 기독교를 통해서 민주주의가 왔는데 일본은 민주주의를 싫어한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를 다시 복권하게 해서 한국의 중심이 되게 만들면은 미국과 더불어서 미국이 원하는 민주주의 국가를 아시아에서 만들 수 있다. 이 상해에서 만들어진 청원서의 내용을 보면은요, 아까 내가 얘기한 내용의 내용들이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이 경제적으로는 발전했고 과학기술적으로는 발전했지만 일본은 사실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일본은 사무라이가 지배하는, 무력이 지배하는 나라다. 그런데 우리 조선은 민주주의를 사랑한다. 그런데 지금 그 유럽에서 독일이 그 힘을 가지게 되면서 전쟁을 일으킨 것처럼 아시아에서는 바로 일본이 바로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일본을 뭐라고 설명했냐면요, 아시아의 독일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일본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을 향해서 일본과 손잡지 말고 우리와 손 잡으면은 일본이 잘못된 길로 나가는 것을 우리 한국이 막을 수 있다.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이 바로 신한청년단의 청원서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바로 우리 기독교 세력인 거예요. 안창호도 그렇고 이승만도 그렇고 미국의 독립운동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됐고, 이것을 이어받아 가지고 한 것이 뭐냐면요, 바로 동경의 YMCA였던 것입니다. 일본에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한국 사람들의 꿈은 일본에 가서 공부하는 것이었죠. 일본 동경은 많이 발전한 사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동경의 YMCA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여러 가지 교양 강좌도 듣고 그랬는데, 바로 이 동경의 YMCA 학생들이 미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독립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대표로 선출되고, 그리고 그 청원서를 윌슨 대통령에게 보냈다더라. 또 이제 멀지 않아 기회가 되면은 이제 이승만 박사가 파리에 가가지고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일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일본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 우리가 그래도 대학생들이고 우리가 공부한 사람들인데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 노력을 해야지. 그래서 미국에 있는 독립운동의 소식도 들어오고, 또 상해에서도 독립운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일본에도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핵심은 일본 YMCA가 기독교적인 단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한인회도 기독교적인 단체, 상해 그 신한청년단도 기독교적인 모임, 그 다음 일본의 그 학생회도 YMCA를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 청년들 모임, 이렇게 해서 이 세 곳에서 먼저 독립운동이 일어났고, 독립운동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국을 향해서 우리를 독립시켜달라. 미국이 이제 승전국이니까, 그리고 윌슨이 민족자결주의를 얘기했으니까 말한 대로 좀 우리나라를 독립시켜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특별히 이것은 일본에서 강조된 것인데, 우리가 국제사회에 청원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독립을 선언하고 독립운동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일본에서 강조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국내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국내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그 내용이 제대로 보여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보여지는 이 사진은요, 무슨 사진이냐면은 무슨 그림이냐면은, 일본이 1919년 3.1운동 중간 때에 3월 중순에 만든 3.1운동 개보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140명의 그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3.1운동에 관여한 한국 사람 140명의 명단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요, 50명이 그 천도교의 그 손병희 그 줄 밑에 약 50명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남강 이승훈, 우리 기독교 지도자 밑에 90명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90명, 50명 합해가지고 140명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계열이 90명이고, 천도교 계열이 50명이에요. 그런데 천도교 계열 50명 가운데 10명은 불교신자입니다. 그러니까 3.1운동 시점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가 가졌던 위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3.1운동을 주모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명단을 만들어가지고 이거 체포하려고 만든 거예요. 체포하려고 하는 명단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90명이었고, 천도교 계열이 50명이었다고 하는 것은 그 3.1운동 전체에서, 국내에서 일어난 3.1운동 전체에서 우리 기독교가 차지하는 위치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천도교는 무슨 역할을 했느냐? 여기에서 보면은 그 손병이라고 하는 대표가 나섰다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원래는 우리 개신교인들에게 대표를 맡아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윤치호랄지 이상재랄지.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과거에 독립운동을 하다가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는 못하겠다. 참 이 점이 참 아쉬워요. 우리 개신교인들이 그때 탁 나섰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천도교가 잘한 것이 자금을 냈습니다. 뭐 인쇄도 해야 되고 또 여기저기 움직이려면 교통비도 필요하고 그 돈을 손병이가 됐어요. 손병이는 천도교의 교주로서 그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운동을 하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천도교가 됐다. 그 다음에 그 3.1운동은 기미독립선언서를 낭독 인쇄해가지고 그걸 외치면서 시작됐죠. 그것을 어디에서 인쇄했느냐? 사실 천도교 인쇄소에서 인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천도교 역할이 큽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역할도 매우 중요해요. 천도교가 3.1운동이 서울에서 일어났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데 있어서는 역시 기독교적인 조직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누가 중요한 역할을 했느냐? 우리 기독교 학생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아까 이승훈 밑에는 기독교인들이 약 90명 있었다 그랬는데 그중에 상당히 많은 숫자는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이 여기에 가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일어난 그 3.1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데 우리 기독교가 많이 했고 우리 기독교 학생들이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1운동의 근본적인 목적은 뭡니까? 우리 국민들이 일본 식민지 생활을 원하지 아니하고 독립을 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을 국제사회에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3.1운동 독립만세 크게 부른 것은 일본 사람 들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 들으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국제사회에 알리려고 한 거예요. 국제사회를 향해서. 그러니까 1919년 이제 초부터 파리에서는 전쟁 끝난 다음에 어떻게 국제 질서를 재편할 것인가를 놓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 회의석상을 향해서 우리는 일본 사람들의 식민지로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여기에서 독립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국내에서 일어난 3.1운동을 국제사회에 알릴 것인가? 이 통로가 누구냐? 바로 우리 기독교였던 거예요. 선교사들이 바로 이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정리해서 얘기한다면은 이제 국외에서 일어난 3.1운동, 다 우리 기독교가 중심으로 해서 온 겁니다. 그것이 국내에 들어와서 3.1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또 국내에서 일어난 3.1운동을 국외로 알리는 일도 기독교가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3.1운동을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서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비 단계, 실행 단계, 후속 단계. 준비 단계, 미국에서 준비한 것, 그 다음에 중국 상해에서 준비한 것, 그 다음에 일본에서 준비한 것, 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도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천도교와 우리 기독교가 손을 잡고 3.1운동을 했어요. 크게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 있어서 역시 기독교가 중심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큰 틀로 얘기한다면 준비 단계에서는 기독교가 절대적으로 주도를 했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 3.1운동이 진행될 때는 천도교와 우리 기독교가 같이 했고, 그 다음에 3.1운동 후속 단계로서 이것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기독교가 주도를 했고, 여기에 대종교가 역시 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3.1운동 전체적으로 볼 때 기독교가 매우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3.1운동 얘기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기미독립선언서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 임시헌장입니다. 여기에 대한민국에 대한 근본적인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잘 알죠? 기미독립선언서의 제일 첫 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등은 자의 독립국인과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쉽게 얘기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 우리가 독립국가이고 자유의 시민인 것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키워드는 뭐냐면 독립과 자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옛날 중화질서에 독립이라고 하는 말이 있을까요? 없어요. 아니 중국을 섬기고 사대주의 하는 데 있어서 독립이라고 하는 말은 중화질서에는 없는 말입니다.
자유라고 하는 말 이거 없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서로 얽혀져 있다. 이걸 배우는 것이 삼강오륜 이것이지. 예? 자유라고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까 얘기한 유인석도 독립이다, 자유다 이런 것은 안 맞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단어가 어디서 왔을까요? 이 김희독립선언서를 누가 썼습니까? 이거 육당 최남선 선생이 썼습니다. 나중에 육당 최남선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김희독립선언서에 나와 있는 용어는 다 우리 동양에서 나온 용어가 아니다. 이건 다 서양에서 나온 것이다. 서양 기독교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독립과 자유가 어디에서 왔을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미국의 독립선언서에 나오는 말이 바로 이 독립과 자유입니다. 미국은 영국에서부터 독립과 자유를 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독립과 자유가 이 김희독립선언서 제일 첫 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독립선언서가 바로 우리 김희독립선언서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참 매우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독립과 자유가 어디에서 나온 줄 아세요? 1943년에 카이로 선언. 카이로 선언이 뭐냐면은 제2차 세계대전을 진행하면서 미국, 그 다음에 영국, 중국 대표들과 더불어서 한반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한반도는 적절한 과정을 거쳐서 독립과 자유로운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다시 독립과 자유라고 하는 말이 자유와 독립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뭘 좀 조사하느라고 1945년 9월 8일 메가더가 그 포고문 1호를 발표했습니다. 그 뭐냐면 메가더 사령관이 이제 전쟁 끝난 다음에 이제 발표한 포고문입니다. 거기에도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카이로 선언의 약속에 의해서 한반도를 자유롭고 독립된 나라로 만들기로 약속했다. 여기에 의해서 우리는 한반도에 통치할 것이다. 자유와 독립이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죠. 미국 독립선언에서 나오고, 김희독립선언서에서 나오고, 카이로 선언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메가더의 포고령 1호에 나오고, 여기에 근거해서 오늘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김희독립선언서를 이 국제적인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자유와 독립이 이루어진 나라, 이것은 아시아에서 있던 중화질서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서구의 근대적인 민주주의 국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종적으로는 한민족에 속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정치 체제로서는 서구 민주주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반절, 대한은 아시아에 속한 단어고, 왜냐하면 한민족이니까, 민족 공동체이니까, 민국은 말하자면 정치 공동체로서의 서구에서 발달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아에 살던 한민족이 서양의 정치 체제를 받아들여가지고 만들어진 나라예요.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도 우리 한반도에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도 한반도에 있던 한민족이 중국의 유교적인 질서를 받아들여가지고 만든 나라가 조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왜 한국적으로 정치 제도를 만들지 않고 왜 그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냐? 우리나라가 자기 스스로 정치 제도를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고려는 원나라의 시스템을 받아들인 거예요. 조선은 중국의 명나라의 시스템을 받아들인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은 서양의 여러 나라의 시스템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김희독립선언서의 내용은 근대 서구 문화의 그 민주주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만들어진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3.1운동 때마다 외칠 때에 우리가 읽는 내용은 우리는 한민족이지만은 서양에서 발달된 이런 민주주의적인 정신에 의해서 이런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김희독립선언서를 다시 한번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보면은요,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런데 이런 나라가 되려면 독립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 나라가 먼저 있고 백성이 먼저 있는 것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백성들의 권리를 위해서 국가가 존재한다고 하는 거예요. 개인이 먼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김희독립선언서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동양에서 나오는 사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일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일본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지금 세상은 민주주의 세상인데 또 천황을 숭배하고 있고 궁극적인 독재 체제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 일본도 빨리 이런 민주주의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이 민주주의를 받아들여서 일본의 군국주의를 막고 중국에게도 이것을 알려줘 가지고 아시아의 평화를 이루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 민주주의 모범국가를 만들어서 아시아의 평화를 이룩하고 미국과 더불어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원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미 독립선언서는요, 옛날에 나와 있는 조선 왕조의 뭐 그런 문서하고 다른 거예요. 근대적인 문서인 것입니다. 이것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만든 것이 상해 임시정부고 임시정부에서 만들어낸 대한민국 임시헌장이에요. 여기에 더 자세한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미독립선언서는 그냥 선언한 선언서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앞으로 세워지는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자세하게 만든 것이 뭐냐면 대한민국 임시헌장입니다. 저는 그래서 기미독립선언서와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919년 4월 11일 날 임시헌장 발표하기 전에 이제 상해에 간 우리 한국 사람들이 현순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대표로 해서 상해에서 활동했는데, 이분이 이제 미국 이승만 박사한테 그 전보를 쳐서 지금 국내에서는 3.1운동이 일어났고 그 결과로 상해에서는 임시정부를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미국에 있는 이승만 박사가 상해에 있는 현순한테 전보를 쳤습니다. 당신이 지금 새로운 나라를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데 꼭 두 가지 원칙을 잊지 말아야 된다. 첫 번째는 기독교적인 정신에 입각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미국식 민주주의를 따르는 그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전보로 보냈습니다. 이 전보로 보낸 이것을요, 일본이 그냥 재빨리 이것을 다 일본이 전부 다 검열하고 다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다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전부가 금방 말하자면 일본의 그 고위 관료에게 다 들어가서 비밀문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비밀문서에 보면은 4월 11일 바로 며칠 전에 미국에서 현순에게 보낸 전보 내용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새로 세워지는 임시정부는 두 가지 원칙. 첫 번째는 기독교적인 정신, 또 하나는 미국식 민주주의를 따라서 정부를 만들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임시헌장에 그러면 이 두 가지 원칙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얘기하고 오늘 제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독교적인 원칙이 어떻게 포함되느냐? 여러분들 대한민국 임시헌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간단한 문서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오고 있습니다. 신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제일 첫 번에는 임시헌장 선포문에 보면은 신인 일치로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원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호응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독립을 주시기를 원했고 3천만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해서 독립만세를 불렀다. 그것을 신인 일치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백성들이 거기에 호응하는 호응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다. 그 다음에 임시헌장 이 10개조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7조가 뭐냐면 대한민국은 신의 뜻으로 만들어진 나라로서,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진 나라로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하겠다. 두 번째 나오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선포문에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선언문 제일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대한민국은 앞으로 이루어질 신의 국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되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신이라는 말이 3번 나오지만은 이거는 다 동양의 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보통 엄청 사람들이 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니까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주장을 하는데, 제가 그래서 이걸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동양 사회에서는요, 신이라는 말을 별로 쓰지 않습니다. 천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천자. 하늘의 아들이다고 쓰는 거예요. 동양에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서양에서처럼 절대자의 개념이 아니에요. 죽으면 귀신이에요.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왕릉 가면은요, 신도라고 그러죠? 신도가 뭡니까? 귀신이 가는 길이야. 그렇기 때문에 신이 절대적인 가치를, 신이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지존의 최고의 권위를 얘기할 때 신이라는 말을 쓰지 아니하고 천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 천명을 받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명을 받든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나라를 세우거나 큰일 할 때 천명을 받드는 거예요. 신명을 받들어서 그러면 조상신도 신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신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별로 그 중요한 절대적인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바로 1917년에 만들어진 대동단결 선언이라고 하는 그러한 대종교 계열에서 만든 그 문서를 보니까 거기도 신이라는 말을 쓰지 아니하고 옥황 상제 이런 말을 많이 썼더라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의미의 신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단어를요, 여기에 보면 국한문 혼용입니다. 한문이 많이 돼 있죠? 미국에서는 미주에 있는 대한인 국민회라고 하는 그 단체에서 만드는 신문이 있는데, 신한민보라고. 신한민보의 내용을 보면은 이것을 글자 그대로 이것을 순 한글로 번역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신이라고 하는 단어에 해당되는 모든 부분은 다 하나님이라고 바꾸어서 번역을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바로 1919년 이것은 4월 11일 날 만들어진 문서고, 6월 달인가 7월 달인가 이 똑같은 문서를 순 국문으로 바꿔가지고 표현할 때 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에 이승만 박사가 앞으로 세워지는 나라는 기독교적인 국가가 되어야 된다. 이건 사실은 이승만 박사뿐만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우리 기독교 교포들이 다 같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기독교적인 국가인 것처럼 새로운 나라도 기독교적인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첫 번째 임시원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는 대한민국은, 새로 세워지는 대한민국은 기독교적인 정신에 기초한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대한민국이 미국식 민주주의를 따른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임시헌장 10개로 된 임시헌장의 그 초안이 있습니다. 초안을 보면은요, 초안에 보면은 조선공화국, 이 당시는 아직 대한민국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선공화국은 미국식 정치 제도를 따라서 공화주의를 한다. 그래서 미국식 정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그것이 초안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정식으로 결의할 때는 미국식 민주주의 제도를 따라서라는 말은 빠졌어요. 그러나 내용에 있어서는 그 말만 빠져 있지 실질적으로는 미국식 민주주의 제도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했을 때 많은 학자들은 이것은 미국식 민주주의를 지칭하는 말이다. 영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닙니다. 이것은 입헌공화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식의 모델을 따르는 것 아니고, 그 다음에 일본,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서 독립하려고 그러는데 일본 사람들을 따를 리가 없고요. 그래서 국민이 주인이 되는 공화국은 미국식 민주공화국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질서를 따른다고 하는 것을 헌법 1조에 명확하게 발표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쭉 보면은요, 헌법 그 2조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대한민국의 그 권력은 말하자면 의회가 결의하고 행정부가 그것을 집행한다. 그래서 입법부와 그 다음에 행정부를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것은 미국의 삼권 분립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만드는 사람이 따로 있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은 국민의 의사에 의해서 법을 만들어야 되고, 그것은 법을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법을 집행하는 것은 행정부가 집행해서 만드는 사람, 집행하는 사람 따로 만들고, 그 다음에 1919년 9월 달에 이걸 개정을 합니다. 거기에는 지금의 삼권 분립처럼 완전히 입법, 사법, 행정이 완전히 구분된 그런 체제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만들 때는 미국에서 미국식 민주주의를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만 했지, 아직 미국에서 직접 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바로 얼마 후에 미국의 안창호가 직접 갖고, 그 안창호가 바로 9월에 만들어진 헌법을 주도해서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대통령제를 분명히 하고 삼권 분립을 더 분명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큰 틀에서 본다면은 말하자면 미국식 민주주의를 그대로 따르려고 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삼권 분립이야말로 미국식 민주주의 제도를 가장 잘 표현하는 거예요. 이 삼권 분립이 말하자면은 대한민국 임시헌장과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이고, 오늘 대한민국도 바로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조는 뭐라고 되어 있냐? 대한민국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 일체 계급을 불허한다. 이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는 대한민국은 기존의 중국을 중심으로 한 봉건 계급 인정하지 않아요. 양반 인정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러시아가 또 강조하는 노동자와 농민이 주인이 되는 노농계급, 프롤타리아 계급 이것도 인정하지 않아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 누구든지 잘하면 잘 살 수 있고 못하면 탈락하는 이런 기회균등을 얘기하는 나라지 신분의 고착화를 얘기하는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조는 뭐냐면은 대한민국은 유교적인 봉건 국가도 반대하지만은
동시에 공산주의적인 그러한 노동자와 농민 계급이 모든 것을 주도한다고 하는 그러한 공산주의도 반대하는 것이다. 누구나 다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은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모두가 다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3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4조에는 개인의 소유권에 대해서, 개인의 권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첫 번이 뭐냐면은 신앙의 자유. 그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온 지 상당히 세월이 됐지만은 신앙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명문화한 것은 임시정부 임시현장에 처음 나오는 거예요. 고종이 신앙의 자유를 주지를 않았습니다. 일본도 신앙의 자유를 주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대한민국 임시현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그 부분에 또 뭐 또 나오냐면은 소유의 자유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개인의 소유권. 이거 국가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게 자본주의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국가라고 해서 개인의 신앙까지 간섭하고 개인의 소유까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국가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인 거예요. 민주주의라면 다수가 결정한다고 다 따르냐? 그것이 아닙니다. 그 앞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이 자유는 뭐냐면은 신앙의 자유와 소유의 자유인 거예요. 신앙의 자유와 소유의 자유는 아무리 다수가 결정한다고 해도 이건 침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유민주주의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원칙에 의해서 말하자면은 대한민국 임시헌장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다음 7조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7조는 뭐라고 되어 있냐? 대한민국은 신의 뜻에 의해서 기초된 나라로서 그 다음에 국제연맹에 가입을 해서 인류 문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국제연맹이 뭐냐? 바로 미국 윌슨 대통령이 국제연맹을 만들어서 세계를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단체 이름이 국제연맹인 거예요. 그 당시에 소련은요, 코민테른을 만들어서 국제공산당을 만들어서 국제사회를 이끌어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담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1919년 3월 2일이 바로 국제공산당이 탄생한 날입니다. 아무도 거기 대표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1919년 3월, 4월, 5월 파리에서 강화회의가 열릴 때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기에 가서 우리도 국제연맹에 속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국제사회가 우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에 비극이 있는 거죠. 우리는 어쨌든 간에 미국의 일순의 민족 자결주의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나라를 세우고 그런 점에서 우리를 독립시켜달라 이렇게 외쳤지만은 사실 국제사회는 그것을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에 1920년대부터 나오는 큰 불행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20년대, 30년대는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매우 불행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1919년 3.1운동을 통해서 기미독립선언서랄지 대한민국 임시헌장이랄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고 분명하게 외쳤지만은 미국이 말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지는 않았다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니까 우리 공산주의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공산주의로 넘어가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해방이 되었을 때 혼란이 온 거예요. 그래서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45년 8월 15일 해방되었을 때는 사실 두 가지 사상이 서로 싸우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는 레닌의 길을 따라서 인민공화국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과 또 하나는 윌슨의 길을 따라서 민주공화국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두 세력이 서로 싸우게 되었고 결국 어느 쪽도 100% 승리를 못하고 그 인민공화국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북한에 그런 나라를 만들었고 민주공화국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남한에 또 그런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우리는 민주공화국을 만들려고 하는 이 남한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19년 3.1운동이 시를 만들었지만 시가 이제 탄생해서 싹이 나게 된 것은 1948년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1948년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박명수 교수님의 한국 근현대사와 기독교 4강을 마쳤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는 한국 근현대사와 기독교 5강이 이어집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